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윤희는 익숙한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눈을 떴다. 머릿속은 여전히 뿌연 안개가 낀 듯 흐릿했다. 1년 전 빗길 교통사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기억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낡은 필름처럼 조각나 있었다. 특히 최근 10년의 기억은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윤희에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만 느껴졌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상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어요, 여보. 그는 언제나처럼 윤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커튼을 걷어 아침 햇살을 방 안으로 들였다. 눈부심에 윤희가 미간을 찌푸리자 상철은 재빨리 커튼을 조금 더 닫아 빛의 양을 조절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윤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어젯밤엔 잠꼬대도 안 하고 푹 잔 것 같던데.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놨는데. 윤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주는 대로 먹을게요. 기억을 잃은 후 그녀는 자신의 취향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좋아했던 음식, 즐겨 듣던 음악, 심지어 자신의 웃음소리까지도 생경했다. 상철은 그런 윤희를 안쓰럽다는 듯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늘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같았다. 당신 원래 아침잠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나네. 건강해졌다는 증거겠지. 혹은 이 옷 당신이 제일 아끼던 옷이잖아. 오늘 이거 입고 산책 갈까? 하지만 윤희는 그 어떤 것에도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혹은 유리병 너머의 풍경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상철의 보살핌은 지극정성을 넘어 집착에 가까워 보일 때도 있었다. 식사부터 옷 입는 것, 외출 준비까지 모든 것을 챙겼고 윤희가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었다. 그들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딸 지민이 어렸을 적의 추억, 함께 갔던 유럽 여행 이야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어딘가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윤희는 상철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강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을 듣는 것처럼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때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가끔 상철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읽을 때면 윤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왜 저렇게까지 나를 챙기는 걸까? 단순히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 기억나지 않는 과거 속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윤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왜 만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상철이 당신 뜨개질하는 거 좋아했잖아. 마음 안정해도 좋대. 라며 쥐어준 털실과 바늘을 무의미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상철은 딸 지민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간 후였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으로 향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인터폰 화면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눈빛, 꾹 담은 입술에서는 오랜 기다림과 절박함이 엿보였다.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그러나 묘하게 익숙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의 씨 댁 맞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의 두근거림은 더욱 커져갔다.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린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는 씁쓸한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많이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윤희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에 현관문을 열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례자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거실 벽에 걸린 윤희와 상철의 결혼사진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현우는 윤희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윤희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윤희 씨 사고 소식 뒤늦게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우연히 당신 이름을 봤어요. 많이 놀랐고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윤희는 혼란스러웠다. 상철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아는 사이였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요. 현우는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었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저도 그 한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배어 있었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웃음이 많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윤희 씨가 가장 좋아했던 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책 읽는 걸 즐겼죠. 그리고 파란색 스카프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그 스카프를 하고 제 앞에서 아이처럼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현우가 말하는 윤희의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다.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자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다. 마치 잊고 있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특히 파란색 스카프라는 말에 윤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렴풋하게 아주 희미하게 푸른색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떠오르는 듯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철이 지민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지민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있는 현우를 발견한 상철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과일 몇 개가 대구르르 굴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상철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숨길 수 없는 저기가 묻어났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철을 마주 보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오랜만이군요, 박상철 씨. 서윤애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상철은 현우의 앞을 가로막듯 서며 윤희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턱은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다. 윤희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의 눈빛은 평소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희는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지민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현우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상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줍고 장바구니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 사람 누구예요? 당신도 아는 사람인 것 같던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상철은 애써 태어난 척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느라 붉어진 얼굴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거칠었다. 별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아플 때 찾아와서 괜히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일 뿐이야. 당신 기억에도 없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잊어버려요. 윤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상철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했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현우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가 말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윤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상철은 등을 돌린 채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오히려 윤희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윤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서재는 낮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쩌면 그곳에 잃어버린 기억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서재 책장 한 구석,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낡은 앨범 몇 권이 꽂혀 있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표지를 쓸어보았다. 대부분 상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 다정한 포즈. 하지만 윤희는 그 사진들 속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을 보는 듯 혹은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듯한 이질감만이 느껴졌다. 마지막 앨범을 거의 다 넘겼을 때 윤희는 뜻밖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은 조금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속의 인물들은 선명했다. 젊은 시절에 자신과 현우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푸른 바다였고 윤희의 목에는 현우가 말했던 바로 그 파란색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다. 사진 속 윤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꾸밈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상철과 함께 찍은 어떤 사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롭고 순수한 행복 그 자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뭐지? 왜 상철은 이 남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 행복해 보이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윤희는 앨범 뒤쪽에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듯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함께 고이 접힌 파란색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스카프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좋은 향기가 나는 듯했다. 현우가 보낸 편지들이었다. 그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체로 쓰인 편지들. 애틋한 사랑의 언어들, 함께했던 소소한 추억들, 그리고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윤희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솟구쳤다.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었을까? 상철이 말하는 나와 현우가 기억하는 나.
어느 쪽이 진실일까? 혹은 둘 다 진실의 일부일 뿐일까?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퀭한 모습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윤희를 챙겼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은 듯했다. 윤희는 딸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현우에 대해 물었다. 지민은 커피를 마시려다 말고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엄마, 강현우 아저씨, 예전에 엄마랑 아주 가까웠던 분이래요. 아빠는 엄마가 사고 후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셨어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민의 말은 윤희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상철은 왜 현우의 존재를 가족에게까지 숨기려 했을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희는 현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상철 몰래였다. 그들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만났다. 현우는 윤희가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들려주었다. 함께 갔던 작은 섬 여행, 그곳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 자주 가던 허름하지만 맛있는 칼국수집, 서로에게 선물했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물건들. 그의 이야기는 윤희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그러나 확실하게 맞춰나가는 듯했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요. 하지만 갑자기 윤희 씨가 저를 떠났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상철 씨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죠.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어려 있었다. 윤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자신이 정말 그런 잔인한 상처를 준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들의 만남은 결국 상철에게도 알려졌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상철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격분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놈은 당신을 망치려는 거야. 그의 이마에는 셔츠 깃이 젖을 정도로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 사람 이야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요.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상철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헛소리 마요. 당신의 과거에는 나밖에 없었어. 우리는 서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제발, 제발 그놈 말에 현혹되지 마. 윤희는 그런 상철의 모습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일종의 광기마저 느꼈다. 그는 마치 무엇인가가 드러날까봐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윤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잃어버린 자신을, 진짜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현우의 도움으로 예전에 함께 살았던 동네, 자주 가던 공원, 함께 다니던 도서관 등을 찾아다녔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듯 답답했다. 마치 중요한 단서 바로 앞에서 길을 잃은 탐정처럼. 그러던 중 윤희는 자신의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여행 가방 밑바닥에서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나의 비밀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 나기 몇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친 윤희는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읽게 되었다. 더 이상 박상철이라는 남자와 함께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그의 집착과 통제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다. 나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진다. 매일 밤 현우 씨 꿈을 꾼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 이 지옥에서. 일기장에는 상철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두려움, 현우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리고 이혼 후 현우에게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희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상철이 말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망상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던 걸까? 윤희는 일기장을 들고 상철을 마주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말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냐고요? 상철은 일기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윤희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어요? 왜 현우 씨 존재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고, 왜 우리의 과거를 그토록 잔인하게 왜곡했어요? 내가 당신의 인형이었어요? 상철의 목소리는 절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당신이 기억을 잃은 건 어쩌면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나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사랑했어. 윤희야.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다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윤희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의 뒤틀린 이기적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던가. 그때 지민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민은 이미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윤희는 상철과의 관계를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현우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희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박상철 씨에 대해 아주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당신이 믿기 힘든 일이겠지만 어쩌면 윤희 씨 사고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윤희는 현우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상철은 거의 무릎을 꿇을 듯 애원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윤희를 말렸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카페에서 만난 현우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윤희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 계약서 사본 등이 들어있었다. 박상철 씨,
예전에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졌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윤희 씨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사고 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보험금 수령인을 법적 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했고요.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에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그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해도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 리는 없을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리고 이건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빗길 사고로 종결했지만 제가 사설 업체를 통해 영상을 복원해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현우가 건넨 USB를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하자 사고 당시의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빗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그런데 자세히 보니 충돌 직전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철이 핸들을 급격하게 마치 의도적으로 꺾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마저 어른거리는 듯했다. 이럴 수가 없어. 윤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철이 들이닥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는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윤희,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놈 말 한마디도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상철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현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함께 테이블이 넘어지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만해요, 박상철 씨. 윤희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이제 다 알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의 그 더러운 속셈을. 상철은 현우의 멱살을 놓더니 허탈한 미친 사람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카페 안의 소음을 모두 잠재울 만큼 기괴했다. 그래, 다 알았다고. 뭘 알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당신이 날 떠나려는 걸, 현우 그 자식에게 돌아가려는 걸 막고 싶었던 내 처절한 마음을? 당신이 내 곁을 떠나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만 기억을 잃고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 그것도 나에겐 새로운 기회였어. 당신을 완벽하게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그의 고백은 한편의 잔혹극처럼 충격적이었다. 윤희가 이혼을 요구하며 현우에게 돌아가려 하자 그는 윤희를 다치게 해서라도, 아니 죽여서라도 곁에 두려 했던 것이다. 기억상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윤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거짓된 사랑을 주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윤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카페 안으로 들이닥쳐 상철을 제압했다. 상철은 발버둥치며 윤희의 이름을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을 자아내지 못했다. 그저 혐오스럽고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다. 상철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주장했지만 그의 변명은 차가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윤희는 지민과 함께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딸 지민은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를 위로하며 곁을 지켰다.
잃어버렸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했지만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지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현우는 묵묵히 윤희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하거나 섣불리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윤희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고 기다려 주었다. 그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은 윤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윤희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지민은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현우도 가끔씩 들러 함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윤희는 여전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즐겨 들었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현우가 선물했던 파란색 실크 스카프를 다시 꺼내 목에 둘렀다. 스카프의 부드러운 감촉은 마치 그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윤희는 해변을 걷다 문득 현우와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 속 자신의 미소를 떠올렸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와 순수한 행복 속에서 피어난 진실된 미소였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가슴속으로 밀려왔다. 잃어버린 기억의 그늘 속에서 방황했던 길고 어두웠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스스로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따뜻했던 과거의 온기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봄날의 햇살처럼 되살아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